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모스크바의 다스타옙스키 박물관과 다스타옙스키의 단편 농부 마레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스크바의 다스타옙스키 박물관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전철역 다스타옙스카야에서 내려 300m 정도 떨어진 다스타옙스키 거리 2번지로 가면 됩니다. 다스타옙스카야 전철역 이름에 걸맞게 전철역 내부는 다스타옙스키의 초상화와 그의 작품 백치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벌도 형상화되어 있죠. 이것은 다스타옙스키의 초상입니다. 러시아의 화가 베로프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전철역 대부분이 1950년대에 건설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얼마 안 된 전철역이지만 대리석, 모자이크화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퓨도르 다스타옙스키 박물관은 다스타옙스키의 부친이 근무했던 과거 마린스키 빈민구제 병원이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죠. 1928년에 박물관이 개관하였고 1940년에 러시아 국립문학박물관 목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박물관에는 고가구와 다스타옙스키의 가족 사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가족 소장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입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목조상입니다. 다스타옙스키 어린 시절은 노바야 보쉐도움과 거리, 즉 새로운 구호소 거리에서 흘러갔습니다. 거리 이름은 1771년 콜레라가 창궐해서 폐쇄된 구호소, 즉 보쉐도움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빈민, 불황아, 자살자 등을 위한 공동묘지를 구호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체들이 많을 때는 매장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하죠. 1803년 구호소의 빈 공간에 마린스키 병원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파벨 1세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생각이었죠. 남편 파벨 1세가 재위 5년 만에 궁정반란으로 사망하자 자선활동에 전념했던 마리아 황녀는 병원 건축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1806년 빈민을 위한 병원이 개원하게 되었죠. 병원 이름은 마리아에서 따온 마린스키 병원이 되었습니다. 1821년 작가 다스타옙스키의 아버지 미하일 다스타옙스키는 여성 외래 환자과의 약사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오른쪽 곁에 관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이 이사하게 되었죠. 작가 다스타옙스키는 바로 그해 10월에 태어납니다. 그 후 다스타옙스키 가족은 1837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하기까지 16년을 이 병원 부속 관사에서 거주합니다. 이 병원 관사에서 다스타옙스키 외에 남동생 2명과 여동생 3명이 더 태어나게 됩니다. 다스타옙스키에게 위로 1살 터울의 형 미하일이 있었으니 7남매를 둔 가족이었죠. 다스타옙스키의 가족은 이 거실에서 자주 러시아 로망스와 민요를 부르며 자그마한 가족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가족 낭독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아버지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니콜라이 까람진, 월터 스콧 등의 작품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죠. 사진은 다스타옙스키와 그 남매들이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다스타옙스키 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1928년 11월 11일이었는데 작가 탄생 107주년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소장품들은 주로 다스타옙스키 두 번째 부인 안나 그리고리에브나의 수집품들이 주를 이루었죠. 작가 다스타옙스키의 동생 안드레이 다스타옙스키의 회상록이 박물관 내부를 구성하는 데 많은 역할도 하였습니다. 1936년에 모스크바 시내 스베트노이 불바르에 있던 다스타옙스키 동상이 이 병원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에 박물관은 재건되었죠. 1979년 병원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였고 내부도 19세기 초 인테리어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박물관에는 다스타옙스키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의미 있는 전시품이나 멋진 외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타옙스키의 친필 서명과 그가 썼던 펜은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병원 앞마당에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둘러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은 도스토옙스키의 모습이 인류에 대한 그의 안타까운 연민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아버지는 마린스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구두쇠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타고난 근검 전락으로 1831년에 툴라현의
농노 100여 명이 딸린 영지를 구입하게 되죠. 이 영지에는 농노 마을이 2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스타옙스키는 1832년 처음으로 툴라현의 영지를 방문한 이후 페테르부르크로 유학 가기 전까지 이 영지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아버지는 다혈질에 신경질적이고 11살 연하였던 아내에 대한 의처증과 의심도 심했다고 전해지죠. 다스타옙스키의 우울하고 내성적이며 신경질적이고 과묵한 성격이 아버지로부터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양과 품위를 지닌 인물로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화한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죠. 어머니는 작가 다스타옙스키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직접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신앙심과 기독교 정신은 어머니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스타옙스키의 어머니는 작가가 16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1839년 다스타옙스키가 19살 때 농노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죠. 영지를 둘러보러 마차를 타고 나갔다가 난도질 당한 채 마차에 실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툴라현 영지는 다스타옙스키가 어린 시절을 보낸 휴식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한 끔찍한 곳이기도 한 것이죠. 툴라현 영지에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배경이 된 단편 농부 마레이는 1876년 다스타옙스키의 작가일기 2월판에 처음 실립니다. 작가가 어렸을 때인 1832년 4월 처음으로 툴라현의 아버지 영지를 방문했을 때 그 영지에서 여름에 겪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스타옙스키는 숲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했는데 농부 마레이가 그를 진정시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대의 일화는 다스타옙스키가 페트라옙스키 사건으로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유형을 떠나 1850년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죽음의 지배 기록에 묘사된 이야기죠. 무질서하고 서로 다투고 무례한 수용소인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9살 때 수용소에서 부활절 시기에 마주하게 된 인물 군상과 9살 때 농촌 마을에서 위급한 시기에 나타난 농부 마레이를 대비시킨 사건입니다. 농부 마레이의 첫 문장은 내 생각에 나의 이런 모든 신앙 고백을 읽는 것이 무척 따분한 일이겠기에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꼭 일화라고도 할 수 없고 단지 먼 옛날의 추억담이랄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여기서 민중에 대한 내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당시에 나는 9살이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29살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입니다. 이 첫 문장에 이 작품의 주제, 문학적 방법과 공감의 극대화, 주제와 스토리라인의 구체화 전략이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농부 마레이의 주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작품에서 다스타옙스키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두 번째 일화라는 말에서 보듯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일화를 소개합니다. 문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신앙 고백은 종교적 서술이거나 철학적 서술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을 문학 작품화하기 위해서는 산문적 서술이 아니라 형상화 작업이 요구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 즉 신과 나와의 이야기를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다스타옙스키는 일화라는 형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일화가 추억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 즉 자신의 경험과 추억을 활용하는 것은 문학 창작의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민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신앙의 기반에 무엇이 놓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섯 번째로는 당시에 나는 9살이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29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스타옙스키가 작품에서 말하는 스토리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절 둘째 날 수용소에 무질서한 수용자들이 묘사되죠. 폴라드인 엠스키를 망난이라고 증오하게 됩니다. 자리로 돌아와 과거를 회상하면서 9살의 어린 시절 추억을 하게 되죠. 숲속에서 늑대가 출현하는 환청을 들었는데 농부 마리에게 위안을 얻은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민중들이 어머니 같은 여성스러움과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폴란드인 엠츠키가 불쌍해 보이게 됩니다. 스토리라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스타옙스키는 부활제 둘째 날 수용소에서 벌어진 무질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망나니 같은 폴란드인 엠츠키에게 증오심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어린 시절 숲속에서 만난 어머니 같은 농부 마레이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연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러시아 민중에 대한 이야기가 곧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즉 마레이의 모습을 통해 러시아 민중과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말하고 있죠. 원래 러시아 민중은 대지의 상징이자 그리스도의 구현체입니다. 그런데 왜 작품 첫머리에서는 무질서하고 망나니 같이 막대 먹은 모습으로 그려져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의 원인을 다스토옙스키는 수용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스토옙스키에게 수용소는 결국 죽음의 집이죠. 민중성이 사라진 죽은 집이며 민중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파괴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일화를 말하는 이 작품이 현실 비판적으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짧은 단편이지만 다스토옙스키의 사상의 두 틀, 즉 기독교 사상과 러시아 민중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꼭 언급됩니다. 작가의 창작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